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쪼까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겠죠? 정리하겠죠? 그 다음에 저기 현수하겠죠? 자, 그러면 반데르발스 상태방식, 자 이게 뭐냐? 얘는 실제 기체 상태방정식 중 하나입니다. 현슈?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몇 개가 있죠? 바로 오직 하나뿐입니다. PV는 NRT. 알겠죠? 그래서 공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저 PV는 NRT가 이상기체의 유일한 상태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실제 기체 상태방정식은 몇 개가 있을까요? 정규야. 실제 기체 상태방정식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200년 근대 화학 역사 속에 그 박사과정 학생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화학과 박사과정 학생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나도 박사할래, 너도 박사해라 하면서 걔네들이 논문 하나씩 쓰면 방정식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종류가 아주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수없이 많은 상태 방정식 중 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만 사실은 유일하게 교육 과정에서 가리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어느 시험? 대학교과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대학에서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을 학교에서 배우면 딱 유일하게 배우는 게 바로 저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입니다. 다른 건 있지만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지식을 사실은 이제 카이스트나 서울대에 오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를 교수들이 원하는 건데, 그러면 왜 다른 건 안 가리키고 왜 딱 얘만 가리킬까요? 정규야? 여러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많은데 한 그 교과서에 슬쩍 소기만 하는 것도 7, 8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가리키고 오직 유일하게 가리키는 건 얘밖에 안 가리켜요. 왜일까요? 정규야, 왜일까요? 바로 노벨상 받아서 그래요. 노벨상. 현수야, 노벨상 알아볼래? 알지? 그러면 이거 유명한 거 있어, 안 유명한 거 있어? 그래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요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저자의 취향에 따라 뭐 이런 표기도 쓰고 이런 표기도 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건 여기에 VM이라고 하는 항이 하나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의미가 뭐냐면 기체의 부피를 그때의 몰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부피를 몰수로 나누어서 얘를 글쎄 뭐라고 부르냐면 1몰의 부피로 정의를 합니다. 부피를 몰수로 나눴으니까 그 값이 결국 1몰의 부피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이 n이 몰수잖아. 얘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요 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몰수가 있잖아요. 몰수를 여기서 몰수 나누면 nRT가 RT가 되고 B가 되고 몰수로 나눴으니까 VM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글쎄 여기가 뭐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어디가 조금 더 깔끔해 보여요. 이게 조금 깔끔해 보이잖아요. 뭔가 축약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물리학 책에서는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이런 꼴로 표현을 하고, 화학 책에서는 이런 꼴로 표현을 해요. 근데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외워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 공교육 과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문제에서 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얘를 제시하고 일정 정도의 설명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제 약간 알아듣기 쉬우라고 기초 지식을 좀 가지고 있자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난데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하고 B인데, 여기 B인데 이게 뭐냐? 자, 우선 첫 번째 1. 실제 기체 분자 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다시 이거부터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한번 적용을 해볼 거냐면요. 1. 그렇다면 얘가 이상기체라고 하면 이 수식을 어떻게 변형하면 되냐면 A, B 둘 다 0이라고 해버리면 바로 이상기체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보세요. A도 0으로 두고 B도 0으로 둔다고 해봐요. 이 수식 자체가 뭔지는 몰라도 A도 0, B도 0이라고 해봐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것도 0, 이것도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0이면 이거 없어지겠죠. 0이면 이거 없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식 뭐로 바뀌어요? PV는 NRT로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를 봤을 상대방 정식은 실제 기체 상대방 정식이기도 하지만 A하고 B를 조절해 가면서 이상기체 상대방 정식의 식으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 상대방 정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상기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 저 식에서 A하고 B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기체라고 하면 이 실제 기체 나름의 A 값과 B 값이 다 있겠죠. 그래서 기체마다 A하고 B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실 거는 실제 기체마다 각각의 상수 A와 B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됐다. 자,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부피. 자, 그릇의 부피가 매우 클 경우 바로 PV는 NRT에 수렴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릇의 부피가 매우 크다. 뭐냐면 이게 아주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커져버리면은 요 위의 항이 뭐가 될 건가? 이게 커져버리면 이게 거의 0이 돼버리겠죠. 그럼 부피가 크다. 이게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피가 아주 크다. 부피가 굉장히, 이 값이 굉장히 크면 이 값에 대해서 이게 훨씬 더 커버리면 이 뒤에 있는 항이 사실은 뭔지는 몰라도 얘를 어떻게 없다라고 가정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 또 어디에 수렴하게 되냐면 PV는 NRT에 수렴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릇의 부피가 매우 크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정의, 그리고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 아주 통합적인 수식으로 반대를 발사 상대방 형식이 지금으로부터 백수십 년 전에 저렇게 제시가 되었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수식이고 저거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그 입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 수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건 바로 이겁니다. 분자, 뭐 실제 기체라고 하죠. 그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인력은 이상 기체에서는 나타나요? 이상 기체에서는 없어요?
이상기체에서는 분자간 인력이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실제 기체니까 분자간 인력이 있는 건데 그 분자간 인력을 보정해주는 항으로 뭐를 도입한다? A를 도입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사실을 기억하세요.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나 그 설명 뭐 다 됐고 이 정도만 논술을 해도 충분히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나온다면 이 수식상에 보여 있는 이 A라는 항은 압력항이 붙어 있는 A라고 하는 항은 실제 기체 분자들 사이의 인력과 관계된 보정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분자 간 인력이 커진다. 그럴수록 이 상수 A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이상기체는 그 A가 뭐가 되는 걸 이상기체라고 했어요? A가 0이 될 때를 이상기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상기체는 분자간 인력이 얼마예요? 이상기체는 분자간 인력이 없었잖아요. 이상기체는 분자간 인력이 없었으니까 인력 보정항도 없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항이 더더욱 큰 상수값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나 급하니까 이것만 그냥 외워 놓읍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번째. 자, B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실제 기체 분자 크기를 보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기체는 자체 크기가 얼마라 그랬어요? 이상기체는 자체 크기가 얼마라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체 크기가 없는 B는 0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실제 기체는 자체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뭐로? B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될 텐데 바로 보시다시피 이겁니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 그렇다면 이 실제 기체 분자 그 크기가 그렇다면 커질수록 요 B값도 같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크기가 없는 이상기체의 경우는 이 B값을 역시 0으로 두자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 B라고 하는 항에는 되게 또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기체가 액체가 되었을 때 자, 세상에 존재하는 기체는 항상 기체로 있나요? 조건에 따라 액체나 고체로 변할 수 있나요? 액체나 고체로 변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기체로 존재하는 수증기가 온도를 낮추면 물이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상태 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기체가 액체가 되었을 때 그 액체 상태의 밀도, 그 액체 상태의 밀도로부터 B값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추정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뜻입니까? 대강 표현하는 겁니다. 추정은 나는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정확한 표현인 겁니까? 대강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대강 알겠죠? 대강 정확한 값이 아니고
대강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근사적으로. 자, 왜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동일한 물체의 기체 상태와 그것의 액체 상태를 비교를 하면, 여러분 잘 봐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건 액체 상태로 존재하건 입자 자체의 크기는 달라지겠어요? 똑같겠어요? 기체 상태로 있건 액체 상태로 있건 그것을 구성하는 분자의 절대적인 크기는 큰 차이가 있겠어요? 뭐 거의 같겠어요. 어려워요? 수증기로 있을 때 물 분자 크기하고요, 물로 있을 때 물 분자 크기 큰 차이 있겠어요? 뭐 같겠어요? 전기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다고 봐야죠. 알겠어요? 물론 뭐 아주 고압 조건에서는 약간 변형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뭐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체 상태가 됐건 액체 상태가 됐건 이게 보시다시피 그 분자 하나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럼 그 분자 한 개에 요 반지름을 감마라고 하면 그게 기체 상태에서건 액체 상태에서건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기체 상태는 바로 요 분자들이 어떻게 서로 분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기체 상태에서는 분자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체 상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 이렇게, 또 다른 분자가 요렇게, 뭐 또 다른 분자가 이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 녀석으로부터 멀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비슷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맞나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체라고 하면 액체 상태는 뭐겠어요? 액체 상태. 액체 상태는 얘들이 이제 드디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다다닥 붙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다다닥 붙어 있는 상태를 뭐 예를 들어 액체가 뭐 요래, 뭐 아니면은 요래, 뭐 예를 들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꼭 이거라기보다는 뭐 요래 요 분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거의 접촉된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액체 상태라고 해도 되고 혹은 고체 상태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아주 보통의 경우는 이 액체와 고체는 밀도가 심하게 다를까요? 매우 비슷할까요? 대부분의 물질에선 액체 상태 밀도, 고체 상태 밀도가 매우 차이가 심할까요? 비슷할까요? 물론 같진 않아요. 같진 않지만 차이가 심해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물의 밀도 얼마라고 그래요? 물의 밀도. 보통 편하게 얘기할 때 물의 밀도 얼마라고 그래요? 정규야. 물의 밀도를 1이라고 하잖아요. 1. 그것에 대해서 그게 고체가 된 얼음의 밀도는요, 물론 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0.9998 뭐 이래요. 같진 않죠. 같진 않지만 1이나 0.9998이나 뭐 알겠죠? 거의 비슷해요. 그것에 비해서 기체는 굉장히 기체 분자 간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체는 당연히 그 밀도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밀도가 아주 작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밀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단위 부피 안에 입자가 얼마나 많으냐 혹은 단위 부피 안에 질량이 얼마나 많으냐의 개념이 밀도잖아요. 그럼 잘 봐. 다닥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태에서의 밀도니까 바로 이거겠지. 입자 자체의 크기가 밀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겠지. 맞겠어요? 원래 입자 자체의 크기의 반지름을 감마라고 했는데 이 감마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밀도에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요? 정확하게 영향을 주겠지. 현수야 맞아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밀도가 입자 자체의 크기랑 아주 직접적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액체 사실은 혹은 고체인데 혹은 고체 그때의 밀도로부터 기체 자체 크기의 보정항인 B값을 대략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H2O 이걸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 알겠죠? H2O. 자, H2O도 수증기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H2O 수증기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H2O의 수증기 상태에서 반데르발스 상수 B값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 얘의 액체 상태 밀도. 자, 아까 정규야 뭐라고 했죠? 1.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죠. 맞나요? 그럼 이걸로부터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그럼 이 말은 1g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1g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를 어떻게 표현해 볼 수가 있냐면 1ml라는 영역 안에 1g의 물 분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이제 밀도인데 그걸 거꾸로 쓴 거예요. 역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1세제곱미터 영역 안에 1g의 물이 있는 거니까 물 1ml 안에 물이 1g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정규 맞아요? 그리고 세제곱센티미터를 다른 말로 밀리리터로 쓸 수 있죠. 됐죠? 자, 이때 요 밀리의 뜻이 뭐예요? 밀리의 뜻이 뭐예요? 밀리의 뜻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1리터 나누기 1000g. 맞습니까? 맞죠? 정규야 맞아요? 아니? 맞죠? 자, 그런데 이 물의 질량 1000g을 뭐로 바꾸고 싶냐면 그 녀석의 물의 몰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잘 봐. 물의 밀도가 이거란 얘기는 물 1리터 안에는 1000g의 H2O가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뭐냐면 바로 H2O의 질량이겠지. 근데 그걸 H2O의 자 18이면 H2O의 무슨 물리량이야? 현수야, 이런 물리량을 뭐라고 불러? 분자량이라고 하지. 그러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었어. 그럼 이 물리량은 뭐가 돼? 몰수지. 누구의 몰수야? 이 1리터 안에 들어있는 H2O의 몰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0.018 리터 퍼 몰이 나온다는 거야. 맞아요? 그램 약분하고 몰만 남잖아요. 위로 올리면 퍼 몰 되고 1000 나누기 18이니까 역수취하면 0.018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H2O를 1몰만큼 모아놓으면 그 H2O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겠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게 물 상태이건 얼음 상태이건.
그럼 물 분자를 다닥다닥 붙여 놓았을 때 그때 1몰당 0.018리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바로 뭘 그대로 반영하겠어? 그 입자 자체의 크기를 그대로 반영한 걸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실험적으로 측정된 H2O의 B값은 사실 얼마냐면 0.02L/몰이에요. 실제로는 알겠죠?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이 물론 같지는 않지. 그런데 추정을 한 건데 매우 차이가 심해요. 상당히 비슷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다른 방법으로 결정된 B값이 0.02보다 조금 더 큰데 좀 더 크긴 하지만 어쨌건 이렇게 액체 상태 밀도로부터 추정한 것하고 굉장히 유사한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실험을 하지 못하면 그 물체의 액체 상태 밀도로부터 B값을 대략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가 카이스트에서 예전에 2번, 3번이나 나왔어요.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알겠죠? 그다음에 순수 알겠죠? 이렇게 풀린다. 그러면 거기 2번에는 이제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봐봐요. 그 텍스트 문제상에서는 반대를 상태 방식을 줬는데 이때는 기체를 누구를 줬냐면 더 덴서티 오브 리퀴드 나이트로젠. 자, 이 정도 영어는 되죠? 리퀴드 나이트로젠. 자, 전기와 나이트로젠이 누구임? 질소의 액체 상태 밀도가 0.808이래. 현수에 봤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뭔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리터 퍼몰 단위의 뭔가로 기체 자체의 크기 부피를 규정해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전개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이 논리를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3번. 자, 이준다. 해줄게요. 여기 해줄게. 저쪽 누구야? 전개 HO 되겠어요? HO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3번. 자, 3번은 이렇게 하라네요. 실제 기체로 누구하고 누구를 제시했냐면 요거와 요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때 이거에 대해 반데르발스 상수 A와 B 언급하고 있는 요 A하고 B 있죠? 이때 둘의 사실 정확한 값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무리입니까? 정확한 값을 아는 건 무리입니다. 그건 실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두 개는 요 둘의 정확한 값을 묻는 게 아니라 요 둘의 대소 비교하겠어요? 둘 중에 누가 A가 더 클까? 둘 중에 누가 더 B가 클까? 아까 얘기했죠? 이 A는 무슨 항? 인력 보정항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B는 뭐라고요? 크기 보정항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 둘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답해 볼 수 있겠어요, 현슈? 정규 답해 볼 수 있겠어요? 현수 답할 수 있겠어요? 정규 답할 수 있겠어요? 응? A 나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봅시다. 자, 어떻게 푸냐. 우선 첫 번째 1. 첫 번째 1. 뭐부터 한번 따져보냐면 요 둘의 그 CO2하고요. SO2의
분자량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현수야, 각각의 분자량 얼마임? 얘 얼마? 얘는 이산화탄소는 뭐 엄청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44. 그 다음 SO2 얼마? SO2는 황이 이게 원자량이 어디 갔어? 황이 이게 원자량이 아마 32일 거고요. 산소는 16이니까 32 더하기 16 더블 하면은 요 값이 대략 64 정도가 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분자량 비교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렇게 아니야 뭐 1번이라고 하고 첫 번째 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분자량이 클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분자 자체 크기도 커질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저건 왜 그러냐면 분자량이 커지려면 방법이 두 개뿐이거든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개수가 많아질 때 분자량이 커지죠. 맞나요? 아니면 분자 내 원자량이 커질 때도 분자량이 커지죠. 맞아요? 저 둘 중에 하나여야 분자의 분자량이 커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생각해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많다. 그러면 그 분자는 크기가 큰 애겠어, 작은 애겠어? 현수야? 당연히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개수 많아질수록 분자는 큰 애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원자량이 큰 원자는 물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원자량이 큰 원자는 기본적으로 그 원자 반경이 클 가능성이 높아, 작을 가능성이 높아? 클 가능성이 높지. 왜냐하면 원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주기율표상에서 2주기보다는 3주기, 3주기보다는 4주기로 갈수록 그 원자의 껍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자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중심 원자인 탄소가 얘는 몇 주기 원소예요? 2주기 원소죠. 그런데 황은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원자 반경이 기본적으로 조금 더 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쟤를 애둘러서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커지면 분자 사이의 크기, 분자의 크기도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다면 그 크기 보정항은 A, B 중 누구라고 그랬어요? 크기 보정항은 B라고 했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얘기겠어요? 크기 보정항 여기 있잖아. 크기 보정항 B 이 값이 여기서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케이? 전기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게 분자량이 이게 또 커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리량이 또 하나 커져요. 뭐죠, 현수야? 분자량 커지면 이것도 커진다라고 화학도 시간에 맨날 배워요. 뭐죠? 뭐죠? 아, 밀도. 밀도는 아닌데. 정규야? 분자량 커지면 이게 커지죠, 뭐? 그렇지. 봐. 분산력이요.
그러면 분산력은 바로 뭐겠습니까? 분자 간 인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죠. 그러면 분자량이 커지면 분산력이 커지고 분자 간 인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A 값도 커지겠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SO2와 CO2 중 누가 A 값도 크다? SO2가 A도 동시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둘을 비교했을 때 A도 B도 모두 다 SO2가 더 크다라고 답하시면 돼요. 알겠죠? 크다. 이때 사실 뭐 이렇게 답하면 거의 끝난 건데 그 또 입시니까 한번 요거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둘에 여러분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나요?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이런 건 화학원 교과 과정에서 뭐 맨날 나오죠. 입시에서는 또 루이스 구조 그려보라는 문제가 또 자주 나옵니다. 자, 루이스 구조. 곤란하네요. 그럼 황의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되죠? 황의 형식 전화. 혹은 황의 전압가 뭐가 될까요? 이렇게 그리면 플러스 2가 되거든요. 그러면 틀린 구조겠죠. 자, 루이스 구조는 입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호호, 루이스 구조. 자, 이들 이 각각의 루이스 구조 어찌 되느냐. 자, CO2는 자, 보세요. 탄소는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어요? 현수야,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어? 4개. 하나, 둘, 셋, 넷. 산소는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어요? 현수야, 몇 개 있어요? 아니, 현수. 전기에 몇 개 있어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그런 게 2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합친 게 이게 지금 CO2일 거란 말이야. 그럼 잘 봐. 여기 최외각전자 6개잖아. 6 곱하기 2 더하기 4. 그럼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전자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6이 12에서 16개의 전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CO2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맞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짝대기 하나당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짝대기 하나당 전자가 2개가 있는 거지. 그럼 이때 존재하는 모든 전자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이거 다 더하면 16개잖아. 그러니까 CO2의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원래 최외각 전자 개수를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옥텟을 만족시키려고. 알겠죠?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저기에 있는 SO2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냐고. 자, 황의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현수야. 몇 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정규야, 산소의 최외각 전자 몇 개? 역시나 6개. 그런데 그런 산소가 2개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최외각 전자가 총 몇 개야? 여기서는 16개인데 여기는 18개잖아.
18개를 가지고 여기에서 옥텟 어쩌고 저쩌고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현수야 그렇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요렇게 해줘야 옥텟일 때 만족할걸? 그리고 전자기수가 총 몇 개라고 그랬어요? 18개라고 했죠. 그럼 이때 18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섯, 열넷, 열여덟. 현수 알겠죠? 현수 어디가 틀렸는 건지 알겠죠? 정규 어디를 틀리게 그렸는 건지 알겠죠? 요게 답이에요. 알겠죠? 정규 맞죠? 자, 이때 각 산소황에 형식 전화가 나타나는데 이 산소는 1 마이너스, 요 황은 1 플러스라는 거 알겠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전하를 형식 전하라고 합니다. 현수야, 산소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 황이 플러스인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정규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은 또 뭐로 그릴 수가 있냐면 공명구조가 나타난다라고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공명구조가 나타나냐면, 자, 여기 전자를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전자를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있을까요? 척력이 있을까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인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인력 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는 전자가 좀 많이 있다. 그리고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인력도 있는 데다가 한쪽은 전자가 많고 한쪽은 전자가 부족하다라고 인식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오, 요 전자를 산소가 황에게 던져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는 많은데 너는 없구나. 그리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인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황하고 산소가 이중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파란색 전자가 황하고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산소나 황이나 옥텟을 이루어야 하죠. 이 옥텟을 이루어야 하니까 황이 이 산소로부터 받아들인 전자만큼 기존의 다른 결합 전자를 옆 산소 원자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현수 알겠죠? 그러면 이때도 형식전화 분포가 이산소가 마이너스, 이황이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서도 다시 노란 전자가 풍부한 마이너스 상태니까 전자가 부족한 황에게 전자를 다시 던지고, 그리고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전자가 다시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자는 바로 황의 옥텟을 위해 황이 전자를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거꾸로 이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로 설명하는 방식을 루이스 구조 그리기 위해서 공명 구조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런 종류의 저런 종류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는 건 카이스트뿐 아니라 모든 대학의 입시 문제로 아주 자주 나오니까 저런 것들은 실수 없이 그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시를 가도세요.